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왕실의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들과 거리감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바로 베일에 쌓여있던 로열 패밀리의 모습을 TV를 통해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야, 53년. 야, 황금마차다 진짜. 와. 아, 대관식 자체를 저렇게 황정. 생중계를 했나 보다. 와. 진짜 영화 같을 것 같아. The palace turned to television to help the public to get to know their queen. For the first time, cameras were given special access for a whole year. 1년 동안 찍었대요. 근데 저런 건 신기하긴 했겠다. 진짜 파격적인 변화였죠. 리얼 아닐 것 같은데. I didn't remember last time which we got through. It was raining too. They were all foggy, weren't they? And the man went to. The super do their first grade. 뭔가 우리랑 별반 다른 게 없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근데 되게 다른. 되게 다르겠지. 일단 저 자켓 하나에 이어 뭐 이런 그런 거겠지. 근데 저게 최초로 저렇게 공개한 거면 진짜 센세이션 했겠죠? 네. 대중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에 이어 로열 패밀리의 리얼한 일상생활을 지켜보면서 왕실의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TV가 막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대중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왕실을 영국을 대표하는 존재로 각인시키려는 여왕의 계획이 통한 겁니다. 그래서 시청률 엄청 많이 나왔겠다. 그죠? 네. 50% 넘었겠죠, 무조건. 김효선 기자님, 저렇게 대관식을 생중계로 본 그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저 때 최초로 생중계된 만큼 이게 저 대관식을 보려고 TV를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TV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극장이나 콘서트장에 모여서 대관식을 생중계로 봤다고 해요. 그리고 언론 취재 경쟁도 너무 뜨거웠던 게 미국의 CBS나 MBC 같은 경우에는 이 대관식 촬영 장면을 바로 실어 날라서 이 톱뉴스로 보도를 했다고 해요. 이런 보도 덕분에 이 군주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뭐 그런 호응까지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효과가 제대로 됐네요. 네, 그런데 이 영국 왕실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 로열 패밀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되자 윈저 왕조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뭐지? 바로 영국 왕실 최초의 스캔들이 퍼지게 된 겁니다. 역시 노출이 되면은 그만큼 그래, 리스크도 커지는 것 같아요. 얼굴 팔리면 네. 보는 눈이 많아지잖아요.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여동생 마그릿 공주였습니다. 좀 아름다우신데? 영화 배우 같아요. 마그릿 공주는 엘리자베스 2세의 유일한 동생으로 4살 어렸는데 빼어난 미모 때문에 국민들에게 영국의 장미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영국의 장미. 영국 왕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공주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장미. 또 엘리자베스 2세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는데 책임감 있고 진중했던 언니와 달리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하는 자유롭고 활발한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격 탓에 왕실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 행실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15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고 17살 때부터 사교계에 진출해 파티걸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파티걸. 야, 오. 배우 같죠. 배우 같네요. 참 파파라치들이 좋아할 그런 느낌이네요. 네. 언니와 다른 자유분방함이 물씬 느껴지지요. 그러네요. 주위엔 시선 같은 거 신경 안 쓸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런 공주의 사생활이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논란이 시작된 곳은 바로 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이었지요. 네, 뭐였을까? 당시 23살이었던 마그릿 공주는 뛰어난 미모로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2세 못지않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대관식 도중 한 취재 기자가 마거릿을 지켜보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술 마셨나?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뭐야, 이게 문제야?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에서 마그릿 공주는 한 인물의 옷에 붙은 보풀을 털어주는 행동으로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누구일까요?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 그래서 이상한 거죠. 아니 너무 막장으로 아예 장르가 왜? 이상해지잖아요. 아니 그 정도 돼야 논란에 휩싸이는 거 아니에요? 규현 씨의 오답입니다. 그래, 이건 아니지. 근데 셀럽은 맞죠? 당연히 셀럽이겠죠. 셀럽이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늘 옆에 있는 사람. 늘 옆에 정답. 네, 효선 기자님. 경호원? 효선 기자님 정답입니다. 와, 경호- 아니, 어떻게 맞추셨어요? 경호원 보풀 뭐 어떻게 털어줬는데? 그게 왜 논란에 휩싸이지? 뒤에서 앞으로 해서 떼줬나?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논란 생길 만하다. 그러면 모르지만 네, 논란이 된 공주의 행동은 바로 자신을 수행하는 경호원의 옷에 붙은 보풀을 털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다 이거 아는데요. 특히 엘리자베스 2세도 그랬는데 다른 사람 신체를 접촉 거의 금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도 찰스 3세 국왕의 등을 손으로 이렇게 약간 인사하면서 터치하는 거 그것도 논란됐죠. 원래 그러면 안 되고 약간 되게 엄격한 가족이죠.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는 어떤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게 엄청나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기자는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닐 거라고 직감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마거릿에 관해 취재를 했는데 이후 두 사람에 대한 스캔들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자님의 촉이 맞았나요? 아니면 뭐 그냥 루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열애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촉이 맞았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진짜? 당시 마그릿 공주와 스캔들이 난 경호원은 피터 타운샌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잘생기셨다. 이 피터 타운샌드는 영국 공군의 고위 장교 출신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의 항공기를 무수히 격추하며 높은 성과를 낸 전설적인 비행 에이스였습니다. 야, 그는 마그릿의 아버지인 조지 6세 시절 왕실의 무관으로 발탁됐는데 이때 17살이었던 마그릿과 처음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 왕실 경호를 수행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애틋한 감정이 싹트게 된 겁니다. 얼핏 듣기에도 공주와 경호원의 사랑 이야기는 뭔가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로맨스 이야기잖아요. 보디가드. 그래서 맞아, 보디가드. 이 반응이 궁금해요. 어땠을지. 이 핑크빛 로맨스일 거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각종 뉴스와 신문을 통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어떤 논란일지 짐작이 되실까요? 그냥 보통 열애가 아닌가 본데. 엄청난 거예요? 유부남이었어요, 설마? 혹시 임신한 거 아니에요? 속도 네. 위반? 이 당시 상황을 보도한 기사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은 피터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Princess Margaret reported in love with 39-year-old divorce flyer. An important one is Townsend's greatly inferior social position as a commoner. The greater stumbling block is his recent divorce. 돌싱남이었네요. 영국도 저런 거 신경 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더 많이 신경 쓰죠. 특히 왕실이요. 네, 피터 타운샌드는 평민 출신으로 마그릿보다 16살이 많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네. 전처와의 사이에 두 아들까지 있는 이혼남이었던 것입니다. 아이 자식도 있다고요? 네. 그런데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뭔데요? 피터 타운샌드가 이혼한 시점이 공주와 만나기 시작한 후였고 심지어 스캔들이 나기 직전 청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소원을 불륜이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영국 왕실은 사상 초유의 불륜 스캔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럼 이 여왕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네, 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엘리자베스 2세에게 이 스캔들은 아주 치명적이었겠죠. 엘리자베스 2세는 여왕으로서 영국 국교회의 수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영국 국교회에선 이혼한 사람이라도 전 배우자가 아직 살아 있다면 재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재혼도 안 돼. 네. 자, 하지만 엘리자베스 2세는 여왕이면서 마그릿의 언니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선택이 동생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그릿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이었을까요? 그냥 평민으로 내려가라. 그럼 아마 그 피터는 자연히 떠날 것이다. 그런 솔루션까지 아마 주지 않았을까. 웃겨, 진짜. 피터는 아마 본인이 원하는 가정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피터한테 돈 뭉치 주면서 내 동생한테 멀어져요. 네, 흥미로운 대답들인데요. 이 당시 영국 왕실 법에 따르면 왕실 가족이 25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려면 여왕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마그릿의 나이가 23살이었기 때문에 당장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없으니 2년간 기다리며 고민을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명했네. 네. 피터 씨, 이게 지금 첫 왕실 스캔들인데 그때 상황이 엄청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총리가 유명한 그 윈스턴 처칠이었는데요. 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피터 타운센 벨기에 영국 대사관으로 보냈어요. 둘의 사이 조금 멀어지라 그런 의미로. 그렇게까지 강하게 의견을 얘기했어요. 교수님, 마거릿 공주가 이게 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네, 이 마그릿 공주는 스캔들이 터진 지 약 2년 만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성명을 내며 두 사람의 로맨스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공주는 그로부터 5년 후인 1960년 다른 남자와 결혼을 발표하게 됩니다. 상대는 유명 사진 작가인 안토니 암스트롱 존스였습니다. 오. 아, 너무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해요.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마그릿 공주는 왕실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족들의 사진을 찍어주던 안토니와 가까워지며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엘리자베스 2세가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이번엔 허락해주지 않았을까요? 뭐 문제 없잖아요. 네, 여왕은 이번에는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줬습니다. 특히 자신이 결혼한 후로 13년 만에 치러지는 왕실 웨딩이었고 하나뿐인 여동생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화려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썼지요. 그리고 스캔들로 실추됐던 마그릿 공주와 왕실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 TV로 결혼식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60년이었구나. 야, 결혼식을 생중계를 해요? 이 결혼식은 영국 최초로 TV로 방영된 로열 패밀리의 웨딩이었습니다. And all over the world at this moment, the thoughts of well-wishers were centered on Her Royal Highness. 저 웨딩 드레스도 진짜 주목받았겠다. For as much as Anthony, Charles, Robert, and Margaret Rose 신기하다. have 로열 consented 패밀리는 together in 저렇게 holy 결혼식을 wedlock, 하는구나. 당시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약 3억 명 이상의 사람이 이 행사를 시청했을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야, 충격은 장난 아니었겠다. 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축복 속에서 결혼한 마그릿 공주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아, 순탄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래요? 아, 뭐, 축복해줘요. 왜냐면 마거릿 공주는 좀 노는 걸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죠. 와.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의 바람기 에? 때문입니다. 아, 남편 쪽이 바로. 아니야. 야, 봐봐. 얼굴에 딱,
아, 장난기가 아니라 장난- 바람기구나. 바람기가 있었지만 그 끼가 세상에, 보이더라고. 세상에. 네, 이 남편 안토니는 여자가 많다, 심지어 양성애자다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결혼 생활 중에도 많은 연문서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16년째인 1976년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공개되면서 왕실의 명예를 또 한 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누구야? 바람 피는 모습인가? 이 사진은 마거릿이 자신의 개인 섬에서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찍힌 사진인데 이 사진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닌 거잖아요, 두 분이 다. 젊은 남자들이랑 놀아나는 모습인가요? 네, 이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여자가 마거릿인데 네. 그 옆에 앉은 남자가 남편 안토니가 아닌 다른 남자였기 때문에 이 남자의 정체는 마그릿보다 17살 어린 로디 르웰린이라는 유명한 정원 디자이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기사가 터지기 3년 전부터 이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남편의 외도에 마그릿 또한 맞바람을 피고 있었던 것이죠. 맞봐라. 예, 결국 스캔들 보도 이후 마그릿은 남편과 공식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봐. 촉이 맞으셨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그릿 공주가 영국의 록밴드인 롤링스톤즈의 보컬 믹 제거, 영화배우 피터 오툴, 심지어 갱단의 두목까지 만난다는 소문이 돌면서 큰 논란이 일게 된 겁니다. 와, 분야를 가리지 않으시네요. 네, 이에 왕실은 즉각 공주의 스캔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숱한 연문설 속에 마그릿은 영국 왕실을 뒤흔든 첫 번째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성장 과정을 겪은 찰스를 진짜 왕세자, 준비된 프린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제대 후에 어머니를 도와 왕실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여왕을 대신할 차기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찰스는 영국 최고의 인기남으로 급부상하며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1등 신랑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효승 기자님, 이 정도로 인기가 많아지면 이제 좀 막 열애설도 있고 스캔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찰스는 여러 명의 여성과 교제를 했었고 또 열애설도 꽤 있었다고 해요. 외교관의 딸 그리고 귀족인 웰링턴 공작의 딸처럼 약간 상류층 여성들을 주로 만났던 걸로 유명하죠. 이렇게 찰스가 영국의 차세대 군주로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던 때 모두가 기다리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결혼 소식이죠. 이 상대는 귀족 가문이자 백작의 딸이었던 20살의 다이애나 스펜서였습니다. 그 유명한 다이애나. 1981년 7월 29일 두 사람은 결혼식을 거행하는데요. 무려 60만 명의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전 세계 50개국에 생중계. 그놈의 생중계는.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가서 아니 저거는 동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진짜로요? 그렇죠. 왜냐면 원하면 가는 거고 미국에서 관광객 진짜 많이 와요. 아, 보려고요? 네, 미국에 맞아, 없으니까. 아, 저런 마차를 타고 내리는 신부가 진짜 동화 이야기 그 자체. 그러네요. 오 웨딩드레스 봐봐. 웨딩 트레인 저렇게 진짜 길어. 길었어요. 와, 거의 역대급이었어요. 카펫인데요 카펫? 네. 얼굴을 많이 가려야 되나 보다. 그런가 봐요. 오 반짝거리는 것 봐요. So long as you both shall live. I will. Diana Francis. So long as you both shall live. 이 세인트 폴 성당에서 거행된 이 결혼식은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진짜 무슨 뭐 드라마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여성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결혼식인 것 같아요. 네. 이 찰스와 다이애나는 결혼 1년 만에 장남인 윌리엄을 낳았습니다. 1년 만에요? 금슬이 네. 좋았나? 그리고 2년 후엔 둘째인 해리 왕자를 낳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이애나는 아이를 둘 낳고도 변함없는 미모를 자랑하며 세계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죠. 맞아. 이렇게 엘리자베스 2세의 손자들까지 태어나며 윈저 왕가는 더욱 탄탄해져 갔습니다. 피터 씨 당시 다이애나 인기 엄청났죠. 어마어마했죠. 영국은 축구에 미친 나라로 유명했잖아요. 네. 근데 축구 스타 다 제치고 신문 일면에 맨날 나왔어요. 아, 근데 외모뿐만 아니고 자선 뭐 사업 같은 거 하고 봉사 활동도 열심히 다녔으니까 People's Princess, 약간 서민의 왕세자비라는 별명까지 있었어요. 마음도 엄청 착했다고 해요. 그렇구나. 야, 짝을 잘 찾았구나. 그러니까요. 김효성 기자님, 다이애나의 패션도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런 인기의 요인이었잖아요. 맞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1980년대, 90년대 그 다이애나는 패션의 아이콘이었는데요. 평소 캐주얼 착장을 즐겨 입었던 다이애나는 따라 입기 쉬운 옷을 감각적으로 입었다고 해요. 저 두 번째 사진에 보이는 저 레인부츠랑 저 오른쪽에 양이 그려진 스웨터가 당시 엄청난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다이애나 이런 모습들을 찍기 위해 늘 파파라치들이 따라다녔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진을 찍힌 여성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시대를 앞서가셨네요. 저 헤어스타일 우리 가수분들도 많이 했어요. 이덕진 선배님이랑 신성호 선배님이랑. 이 왕세자비인 다이애나가 대중의 호감을 얻으면서 덩달아 영국 왕실의 인기 또한 높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후 12년이 지난 1993년 영국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는 특종이 보도가 됩니다. 아, 저 때도 통화 녹음이 돼 있었어? 뭐길래. I can't bear a Sunday night without you. Oh, God. I fill up your tank. Yes, you do. Where do you go? Because I need you several times a week. So do I. I need you all the week. All the time. 보통 저런 대화를 하나요? 아니, 영화 대본 아니에요? 대사 같은데? 네, 찰스와 통화를 한 여성의 정체는 카밀라 파커 볼스로 바로 현재 영국의 왕비지요. 그건 무슨 말이야? 다이애나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영국에? 일부 다처제예요?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그게 돼? 네. 어쨌거나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이제 엄청나게 번지게 되죠. 모든 언론에서 찰스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그렇겠죠. 이 당시 영국 총리는 찰스와 다이애나의 별거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찰스는 결국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죠. 이 심지어 다이애나는 방송에 출연해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늘 셋이 있어서 시끄러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논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냥 참고 있었나 보다. 그렇죠. 이 사건으로 인해 이 만인의 프린스로 인기를 누리며 영국 왕실의 희망이었던 찰스는 한순간 이제 불륜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미지 나락이죠. 저 정도면. 근데 그때 진짜 순간적으로 인기가 다 없어졌죠. 약간 퍼블릭 에너미 넘버 원, 공공의 적 넘버 원 될 정도로 다 찰스 왕자를 싫어했죠, 국민들이. 우리 다이애나비에게 상처를 준 나쁜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실이 이 녹취된 내용 더 퍼지지 않도록 지웠다고 해요. 다 찾아서 약간 지웠다고. 그래서 일부만 지금까지. 근데 그걸 저희가 튼 거예요? 일부만. 그래도 실망이 엄청 커서 지금까지 찰스 왕하고 카밀라
불륜 커플이다라고 부르는 영국 사람들이 많아요. 참 이해가 안 가네. 야, 그럼 교수님 왜 찰스는 이 이미지도 굉장히 좋은 그 다이애나를 배신한 걸까요? 이 사실 찰스와 카밀라는 다이애나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얼굴이 그래, 그 표정 안 좋았었어. 네. 이 찰스는 23살이 되던 해에 친구의 소개로 1살 연상이었던 카밀라를 만나게 되었죠. 이 카밀라는 재력가 집안 출신의 상류층으로 런던 사교계의 유명인사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에서 카밀라가 대뜸 자신의 증조 할머니가 찰스의 고조 할아버지인 에드워드 7세의 정부였던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또 무슨 그렇게 관계야? 이어진다고요? 예, 그러면서 만약 우리 둘이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어떨까요? 라고 어머머머. 물었다고도 하죠. 와 진짜. 이 내성적인 찰스가 카밀라의 이런 거침없는 성격에 호감을 느꼈다고도 합니다. 이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했지만 2년 뒤 찰스가 입대를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군 생활을 하던 찰스에게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카밀라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소식을 들은 찰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찢어지죠. 수신자 부담 전화 걸면서 막 그냥 물 오열했겠죠. 네. 그 당시에. 네, 찰스는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상실감을 느끼면서 네.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정말 마음 깊이 카밀라를 사랑하고 사랑했구나. 있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었나 봐요, 이쪽이. 첫사랑인가? 그런가 봐. 하지만 결국 찰스는 이 카밀라를 찾아갔고요. 카밀라에게 자녀가 생긴 후에도 불륜 관계를 계속 이어 나갔다고 합니다. 아니 왜 못 끊은 거야? 너무 사랑했네. 그러니까요. 교수님, 찰스 3세가 카밀라와의 관계를 끊지 못했던 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 이유를 이 찰스의 유년 시절과 연관지어 분석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찰스가 어렸을 때 이 부모의 손길을 많이 받지 못했고, 애정 결핍이 있는데 저렇게 그래서 연상한테 끌렸구나. 연인을 만났구나. 그리고 학교 폭력까지 아이고.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장 과정 속에서 느낀 어떤 애정 결핍이 연상인 카밀라가 모성애로 채워준다는 것으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 걸까? 김효선 기자님, 그럼 찰스 3세가 카밀라에게 빠진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네, 당시 찰스가 어린 시절 그 엄마보다 유모랑 더 많이 시간을 보냈잖아요. 네. 근데 그 유모가 카밀라랑 닮았다는 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찰스가 국왕이 된 이후로 짜증을 내는 모습이 여러 번 잡혔잖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카밀라가 옆에서 이게 잘 케어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제 뭐 그렇구나. 이때까지 이렇게 내조를 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잘 보살폈나 보네. 네. 교수님 그러면 찰스 3세는 결혼 발표를 했을 때도 그때도 카밀라를 계속 만나고 있어 왔던 거네요? 그렇죠. 당시 찰스와 다이애나는 몇 번 만나기만 한 사이였는데 언론에 다이애나가 찰스의 여자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핫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왕실에선 다이애나를 왕세자비로 반기는 눈치이기도 했고요. 귀족인 스펜서 가문 출신의 영국 국교회를 믿는 것까지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죠. 이렇게 찰스는 왕실의 요구와 언론이 몰아가는 분위기에 떠밀려서 다이애나에게 청혼을 하고 약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표정이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결혼 과정을 지켜보던 카밀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혼을 한 건가 혹시? 뭐 무슨 선택이 있겠어요, 자기가? 뭐 회방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이 놀랍게도 이 카밀라는 다이애나에게 자신을 찰스와 친한 친구로 소개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네. 당시에 다이애나와 카밀라의 사이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야, 소름 돋았겠다, 알고 그러니까. 나서. 저렇게 친하게 다녔는데. 자, 이거 이 찰스와 다이애나가 연애 초기 찰스가 참여한 경마 경기를 보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경마장을 찾은 모습입니다. 사진 속 모습처럼 이 실제 다이애나와 카밀라는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피터 씨 이거 다이애나가 완전 속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다이애나는 순수하게 그냥 찰스의 절친인 줄 알고 카밀라의 아이들랑 같이 놀아주기까지 하고 심지어 그 결혼 준비하면서 웨딩 드레스도 카밀라가 골라줬다는 일화도 있어요. 너무 소름 돋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카밀라의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식에 아이를 데리고 하객으로 참석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결혼식에 참석한 카밀라는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정답. 네, 혜성 씨. 보통 이제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럼 하객들은 신부를 위해서 너무 밝은색 옷은 좀 피하잖아요. 그게 매너죠. 일부러 좀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갔을 것 같아요. 주인공인 것처럼.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 이거는 대조가 충격이긴 아니지. 하다. 이 신부의 하얀 웨딩 드레스와 겹치는 색상을 피하는 게 보통은 예의인데 그쵸. 이 카밀라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결혼식 당시에 카밀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와, 저렇게 진짜 하얀색을 입고 왔다고? 아, 새하얗네. 진짜. 야, 저 여자. 네. 그러니까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거야. 이를 보고 한 외신 기사에서는 카밀라의 이 의상이 조용한 반란이 아니었을까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다이애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언제 알게 된 거죠? 다이애나는 결혼식을 앞두고서야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를 눈치채게 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요? 네네. 바로 이 사소한 물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찰스의 물건 중에 한 팔찌를 보게 되는데 그 팔찌에는 이니셜 F와 G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뭐야? F, 그걸 보고 다이애나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이 F는 프레드, 이 찰스의 별명이었고 이 G는 글래디스, 카밀라의 별명이었던 것입니다. 야. 빨리 알았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이 정신을 고쳐먹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이미 영국 전역이 왕세자비가 될 다이애나를 20세기 신데렐라로 부르면서 이미 두 사람의 결혼식을 모두가 손꼽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이에 다이애나는 꾹 참고 결혼을 하면 규현 씨 말씀대로 찰스의 마음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찰스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야, 그럼 교수님 그 다이애나는 그러면 이 바람 피는 걸 다 알고 그냥 참고 그러고 계속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결혼 후에 이 8년간 침묵을 지켜오던 다이애나는 드디어 나름 정면 승부를 보기로 하는데요. 이 카밀라를 만나서 이 불륜 관계를 끝내라고 단판 짓기로 한 겁니다. 아이고야. 서로 머리채 잡나요? 훗날 다이애나가 인터뷰를 통해 당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공개를 했는데요. 규현 씨와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카밀라예요. 큰일인데. 카밀라, 나는 당신과 찰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당신은 원하는 걸 모두 가졌고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잖아요. 예쁜 아이도 둘 있죠. 뭘 더 원하나요? 나는 내 남편을 원합니다. 아유. 네, 이 다이애나의 폭로를 들은 영국 국민들이 카밀라의 뻔뻔함에 이 치를 떨었습니다. 이 다이애나는 남편의 불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실에도 알렸다고 하는데요. 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다이애나, 쉿. 왕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마. 네, 왕세자는 구제불능이구나라고 할 뿐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고 그저 방관했다는 겁니다. 이에 다이애나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긴 세월 지속되던 이 찰스의 불륜 문제는 아까 들었던 카밀라와의 녹취록이 이제 공개되면서 그 실체가 만만천하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 2세는 찰스를 불러 이혼을 하라고 했죠.
자, 이렇게 1996년 세계의 커플이자 기대받던 영국 왕세자 부부의 결혼은 치정 관계에 얽혀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해 카밀라 또한 1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되지요. 아, 카밀라도.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97년 8월 영국 왕실엔 또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다이애나가 이집트 재벌 2세인 도디 알 파예드와 프랑스 파리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파파라치의 추격을 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비극이다 진짜. 근데 이게 의문점들이 그러니까 있었던 의문이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죽은 게 이상하다. 그렇죠.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죽음에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찰스 3세도 걷는 거야? 찰스 3세는 진짜. 뒤에도 아들 2명 있고 윌리엄 왕자. She was an exceptional and gifted human being. In good times and bad, she never lost her capacity to smile and laugh, nor to inspire others with her warmth and kindness. 이 다이애나의 사망으로 이때 영국 왕실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민심은 이제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야, 와, 떡락이네, 아니, 그냥 떡락. 민심이 바닥을 쳤는데요? 이 정도면 군주제 폐지될 위기였겠네요. 네, 그런데 자신이 일으킨 스캔들로 영국 왕실의 존폐 위기로까지 몰아넣었던 이 찰스는 이런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카밀라와의 결혼이죠. 예, 바로 다이애나가 사망 8년을 맞은 2005년 카밀라와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와. 와 진짜 사랑이다. 그래. 저 정도면 진짜 사랑인데. 인정해줘야 돼. 네, 이로써 찰스는 다시 한번 비호감의 이미지로 점찍히게 됩니다. 당시 여전히 영국 국교회에서는 불륜 관계에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가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여서 이게 성대한 왕실 전통의 결혼식은 당연히 하지 못했고요. 카밀라도 화려한 웨딩드레스 못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객은 28명밖에 안 되는 에? 좀 초라한 결혼식을 했다고 해요. 스몰 웨딩을 했네요. 이렇게 찰스 3세 왕세자가 국민 비호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영국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찰스와 다이애나 사이에서 태어난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였습니다. 어릴 때 이거를 다 겪은 거잖아요. 어떡해. 딱 사춘기 때. 그리고 찰스에게 실망한 마음을 채우려는 듯 찰스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자 윌리엄 왕세 손에 주목했지요. 어우, 훈훈하다. 시원시원한데 미소가? 이 윌리엄 왕세손은 향후 국왕이 될 인물로 당시 동화 속 왕자님 같은 외모로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진짜 잘생겼어. 네, 그리고 이 아버지인 찰스처럼 왕실에서 1대1 개인 교습을 받지 않고 일반 학생들과 함께 이튼 스쿨에 다녔습니다. 이 게다가 윌리엄은 어머니인 다이애나와 생전 함께했던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행동으로 국민들을 감동시키면서 왕실의 새로운 희망으로 급부상하게 되죠. 그는 이튼 스쿨을 졸업한 후에 아버지처럼 바로 대학에 갔는데요. 스코틀랜드의 명문 대학이었던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오, 멋있다. 멋지다. 이렇게 늠름하게 자란 윌리엄은 대학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캠퍼스 커플인가요? 이 바로 지금의 영국 왕세자 비인 케이트 미들턴이지요. 너무 예뻐.
이 케이트는 파일럿인 아버지와 노동자 계급 출신인 어머니를 둔 지극히 평범한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0대 시절 여느 소녀들처럼 이 윌리엄 왕자의 포스터를 벽에 걸어놓고 아이돌처럼 그를 흠모했다고 합니다. 진짜. 짝을 잘 만났네. 이거. 성공한 그러네, 덕후예요. 진짜네. 그러다가 나이가 같은 두 사람은 같은 대학에 입학한 후 친구처럼 지냈는데 이 윌리엄이 주관한 자선 패션 쇼에 이 모델로 런웨이를 걷게 된 이 케이트의 모습을 보고 윌리엄이 반하게 되었죠. 근데 이뻐. 너무 이뻐요. 복스럽게 진짜. 생겼죠 너무. 너무 이쁘죠? 예쁘잖아. 이후에 이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로 발전하게 되는데 과연 이들의 연애는 순탄했을까요? 왜 또? 아. 아니 왜냐면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윌리엄과 케이트의 만남은 바로 언론의 표적이 됐고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낱낱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신문에 아 저거 자주. 너무 민폐 아니야? 밀착. 아니 썬틴이라도 한번 차가. 원래 영국 아니, 파파라치 원래- 유명해. 기자님으로 봐도 너무 이상. 민폐 아닙니까? 저거는 너무 실례 아니에요, 실례? 밀착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공인으로서 지금 계시잖아요. 이렇게 사생활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정도는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그렇죠. 같아요. 매번 저렇게 하지는 저렇게 당하면 안 해.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은 잠깐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윌리엄이 다른 여성을 만났던 사생활이 또 전부 뉴스에 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케이트는 이 윌리엄을 기다렸고 매번 다시 돌아오는 윌리엄을 받아줬습니다. 야 여기 또 반대네. 그래서 이 케이트에게는 이 웨이티 케이트, 기다리는 케이트라는 다소 좀 굴욕적인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9년간 만남을 이어온 윌리엄과 케이트는 29살이 되던 2011년 드디어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2011년이었구나. 매번 생신. 와. 또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펍에도 같이 모여서 보고. 진짜. 이 특히 영국인들은 내 조카나 이웃집 딸 또는 친구가 왕자와 결혼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줬죠. 30년 진짜 만에. 오랜만에 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 30년 만이었구나. 그렇죠. 다이애나 이후. 아, 다이애나 이후 처음. 이 엘리자베스 2세는 평민 출신이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케이트를 손주 며느리로 반갑게 맞아 줬습니다. The first public kiss as husband and wife. 아버지가. 어머 어머. 미인이시네 근데. 그렇죠. 이쁘죠. 엄청. 이 두 사람의 결혼식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해 굉장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찰스 때는 약간 정략 결혼 느낌도 좀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사랑해서 한 그렇죠. 결혼이잖아요. 이거 연애 결혼이니까. 그리고 영국 왕실 최초로 평민 출신의 왕세 손비를 맞이한 것이 편견 없는 왕실, 개방적인 왕실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했던 것이죠. 교수님 이제 뭐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좀 한시름 났겠어요. 이 과연 그랬을까? 왜 또? 또 뭔 일이 있어요 또. 이 영국 왕실은 새로운 악동의 등장으로 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한 명 더 있잖아. 해리 왕자, 해리 왕자. 그래. 바로 이 윌리엄의 동생 해리 왕자였습니다. 아까 걷는데 심상치 않아 보이더라. 와. 개구지게 생기셨어요. 이제 이 해리는 모범생이었던 형과는 달리 질풍노도의 성장기를 겪게 됩니다. 사춘기를 세게 겪었구나. 이 어머니의 사망에 충격을 받은 그는 점점 삐뚤어지면서 담배 그리고 술을 시작하게 되었고 14살이 됐을 때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네 살에? 14살에? 네. 너무 빨리 알코올 중독이 됐다. 아니 영국에 술 마신 제한이 없어요? 놀랍게도
5살 이하는 제한이 있어요. 근데 뭔 소리야 그게? 5살 이하는 물도 잘 제대로 못 떠먹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5살 때부터 집 아니면 사적인 공간에 먹을 수 있긴 해요. 법적으로. 아주 옛날 법이 지금까지 유지돼 있는 뿐이지. 근데 조금씩 원래 유럽 문화도 애들 옆에서 와인 조금씩 마시고 맥주 한 모금 마시는 문화가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면 몇 살부터는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이제 18살 돼야 혼자 뭐 장소에 아무 제한 없이 마실 수 자기가 있고. 사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해리가 뭐 14살에 술 위전증까지 알았다면 당연히 불법적인 장소나 아니면 성인 없을 때 마셨겠죠. 그게 문제죠. 네네. 예, 그런데 이 해리의 방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17살이 됐을 땐 급기야 마약까지 아이고야. 손을 대기 시작한 거지요. 이 결국 해리는 대마초 사용 혐의로 기소됐고 아버지 찰스와 함께 마약 중독 환자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해리는 한 파티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또 한 번 왕실의 위상을 떨어뜨리는데 과연 완전 어떤 맛이 가 모습일지 있는 사진이 한번 보시죠. 나치 아니야 나치? 저건 진짜 선 넘었는데? 이건 21살이던 해리가 나치 제복을 입은 모습이 영국의 알려지면서 큰 왕자가? 논란이 됐었죠. 와. 이 당시 영국은 물론이고 이 미국, 캐나다 언론에서도 이 사진을 보도하면서 해리는 나치 해리라는 오명을 얻고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거는 유대인들이 보면 어떡해요? 그리고 심지어 독일 그거 지우려고 윈저라고 그렇죠. 바꾼 네. 선조들도 있는데. 자, 해리의 방황으로 할머니 엘리자베스 2세의 근심은 점점 짙어져 갔는데요. 뒷목 잡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던 중 이 영국 왕실을 발칵 뒤집어 놓는 또 다른 사건을 또 있어. 그가 일으키게 됩니다. 아 뭔데? 진짜 바람 잘 날이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내도록 이 하겠습니다. 정도 문제면 궁금하네. 하나밖에 없어. 당시 해리 왕자를 찍은 충격적인 파파라치 사진이 전 세계에 대서특필됐는데요. 어떤 사진일까요? 규현 씨. 그 여러 명의 여자와 약간 물란한 그런 걸 하는 사진이 찍혔어요. 규현 씨 오답. 정답! 혜성 씨. 여러 명의 남성들과 즐기는 모습이 진짜 충격. 혜성 씨 오답입니다. 아니요? 아마 2명이 생각해낸 그거랑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2명이 생각한 거예요? 정답! 혜성 씨. 여러 명의 여자와 남자와 뭐라고요? 아니 이거 합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 말 안 했어요. 아 그거 아니에요? 상상력이 잘못 대단하시네요. 이해했어요. 혜성 씨 오답입니다. 아주 잘못 난장판이구만. 이해했어. 정말 혜성 씨 대단하네. 아, 혜성 씨 진짜. 힌트를 드리자면 단독 사진입니다. 단독 사진? 단독 사진으로 정답. 규현 씨. 다 벗었어요. 나체. 본인 나체를 그냥. 나체. 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 나체로. 당시 대서특필된 것이 바로 이 해리의 나체 사진이었고요. 문제 사진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봐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건 2012년 보도된 해리의 파파라치 컷입니다. 그냥 벗은 거예요, 갑자기. 왜? 이 28살이었던 해리는 당시 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당구 게임을 하면서 옷벗기 내기를 했는데 이때 전신을 다 벗은 채로 찍힌 모습이 파파라치의 레이더에 걸리면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겁니다. 아 근데 좀 너무 없어. 그렇다. 그래, 이게 뭐야. 에이. 예, 그런데 이 영국 왕실의 골칫거리인 해리에게도 이미지 쇄신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결혼 소식을 발표한 겁니다. 이 상대는 미국 배우 메건 마클이었습니다. 수츠에 나왔던 그 네. 배우분. 기자님, 왕자와 여배우의 만남. 뭔가 첫 만남부터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근데 둘의 만남은 의외로 좀 평범했대요. 그 해리가 슈츠를 보고 메건 마클의 광팬이 됐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녀가 런던에 있는 사진을 올린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친구한테 당장 메건 마클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런던에서 처음 만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번 더 만나면서 연인이 됐다고 합니다. 롱디 커플이네요. 그러게. 이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또 소식이 알려지면 미디어는 또 완전히 또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이 영국 왕실의 이 새로운 로맨스에 수많은 미디어가 달려들면서 이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메건 마클이 영국 왕자와 맺어지기 힘든 이슈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첫째, 이 메건 마클이 영국인이 아닌 미국인이라는 점. 둘째, 흑인 혼혈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리 왕자와 약혼 발표를 한 당시로부터 2년 전에 이혼한 경력이 있고 나이도 3살 연상이라는 점. 야, 뭐 한두 개가 아닌데요? 너무 많은 조건이 지금 안 맞는데? 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은 이런 상황에서 해리와 메건 마클의 결혼을 허락했을까요? 허락하고 결혼해서 그냥 너 미국 가서 살아라. 그래 그럴 것 같은데. 뭐 설에 따르면요, 해리가 한 여자에 정착해서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다행이다. 그만큼 영국 왕실도 변해가는 시대를 받아들이면서 발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결혼했어요? 네, 이렇게 왕실의 축복을 받으면서 2018년 5월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엄청 화려할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 이 친정 아버지 대신에 시아버지인 찰스가 함께 입장을 한 겁니다. 찰스가 이렇게 신부를 데리고 온 거지. 그렇죠. 그리고 축가로 흑인 성가대의 합창을 들었습니다.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이는 지금껏 이어져 온 이 왕실의 법칙들을 깨뜨리는 예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손주들이 이제는 다 결혼을 또 하면서 좀 바람잘 없던 영국 왕실이 좀 조용해지겠네요.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생각도 아마 규현 씨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윌리엄과 해리 형제 부부가 함께 공식 석상에 나설 때면 어느 때보다도 왕실 가족의 모습은 화목해 보였기 때문이죠. 맞아요. 되게 단란한 가정처럼 보여요. 이 네 사람은 함께 할수록 더 큰 시너지를 내며 영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해리 왕자와 메건 부부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돌발 행동을 개시합니다. 뭐지? 바로 왕실로부터 이탈하겠다.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럼 뭐예요? 왕자를 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해리는 2020년 SNS를 통해 독립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본 것 같아, 뉴스. 우리 부부는 앞으로 왕실 고위 구성원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왕실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국과 북미 사이를 균형적으로 오가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선언은 영국 왕실과 전혀 상의 없이 진행된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때문에 왕실뿐 아니라 이 영국 국민들까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죠. 야, 이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곧장 이 찰스와 두 손자를 불러 긴급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긴 회의 끝에 어떠한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래, 가라. 진짜? 네, 여왕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해리와 메건의 바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두 사람은 영국을 떠나 지금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피터 씨, 이 영국인들은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약간 메건을 많이 탓했죠. 외국 사는 나라로 갔으니까. 그래서 원래 영국이 EU 탈퇴했을 때 브리튼 엑시트 합쳐서 브렉시트 말, 네네. 메건하고 엑시트해서 맥시트라고 불렀어요. 진짜. 이거 메건 때문에 약간 출발한다 이런 잘못 만났다. 느낌이었죠. 그래서 원망을 많이 받았죠. 왜 굳이 근데 지금? 메건이 어느 정도 입김이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겠죠. 해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왕실을 떠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맥- 영향이 맥시트 있겠죠. 맞지 뭐. 그런데 해리 부부의 이탈로 시작된 이 왕실의 위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예? 안 왜 돼. 또? 또 뭔 일이 있어요 또? 이 미국으로 간 해리 부부가 베일에 쌓여 있던 영국 왕실의 비밀을 폭로하고 나선 겁니다. 이 첫 시작은 미국의 유명한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의 수조였는데요. 왜 또 지지까지 해주는데 그래? 그러니까요. 아유. 충격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 겪은 일을 말할 뿐이에요. 제가 친구들과 점심을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왕실에서는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넉 달 동안 집을 나선 건 딱 2번이었죠. 전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왕실은 제 아들에게 자기를 주지 않고 경호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 아기의 피부색이 얼마나 어두울지 걱정하기도 했죠. 우와 진짜요? 와, 근데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먹칠하는 설마 막 거잖아요. 언론에 그렇게까지 하겠어? 네, 이 방송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발언은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방송 이후 영국 왕실의 인종차별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가 전 세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국 해리 왕자 부부 인터뷰가 공개되자 세계 언론과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영국 왕실의 인종차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he British royal family is facing increasing criticism after Meghan Markle and Prince Harry revealed shocking details about life as royals, including the racism suffered by Meghan Markle, who was born in the United States to a black mother and a white father. 그래서 기자들은 윌리엄을 찾아가 사실관계를 묻기도 했습니다. Sir, have you spoken to your brother since the interview? No, I haven't spoken to you yet, but I will do. And can you just let me know, is the royal family a racist family, sir? No, very much not a racist family. 이렇게 왕실 가족이 인종을 차별하냐는 질문을 받은 윌리엄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왕실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죠. 또 인종차별은 엄청 민감한 이슈잖아요. 네, 이렇게 해리 부부의 전례 없는 왕실 이탈과 예상치 못한 폭로전까지 더해지며 영국 왕실은 더욱 휘청이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각종 순환을 겪고 있는 영국 왕실을 더욱 위태롭게 한 사건이 또 터지게 됩니다. 이 발단이 된 것은 2023년 해리 왕자가 출간한 자서전이었는데요. 그래. 이 그는 자서전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는데 바로 형인 윌리엄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해리는 이 자서전을 통해 형제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원인이 가족들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해리가 태어났을 때 찰스는 아내인 다이애나에게 왕위 계승자 윌리엄과 스페어 해리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스페어라고 불렀어? 네. 그래서 자서전 제목이 스페어구나. 자라면서 이 말을 듣게 된 해리는 평생을 형의 스페어로 살아왔다는 생각에 아마도 불만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 찰스와 형 윌리엄은 왕위 계승 1순위, 2순위라서 늘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해리는 아니었죠. 그게 바로 예비용의 비애라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김효선 기자님, 그 해리의 자서전, 이 스페어에 대한 반응이 어땠어요? 엄청 인기가 뜨거웠는데요. 이제 출판 계약금만 약 2천만 달러, 그 당시 돈으로는 한 230억 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출간 첫날 140만 부 이상이라는 판매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저 책으로
왕실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확실히 했겠네요. 그렇죠. 교수님 근데 F4라고 불릴 정도로 이게 왕자 부부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거는 그냥 뭐 연기를 한 건가요, 그러면? 그땐 좋았었던 것 같은데. 이 사실 그 전부터 이제 미묘하게 서운한 감정이 오갔었다고 합니다. 이 특히 해리는 결혼 무렵 윌리엄이 한 말에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말이었는지 이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무 서두르지 마. 그 여자를 알기 위해 시간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들이려. 이 말을 들은 해리의 분노 포인트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 여자? 그렇죠. 그럼 그 남자라 그래? 뭐라 그래? 그 이름 되든지. 그렇죠. 보통은 이름을 불러주죠. 이 먼저 형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그 여자라고 표현한 것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 형이 출신 성분을 따져가며 메건을 함부로 대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동생을 위해서 해주는 조언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로 화가 난 부분은 아직도 자신을 어린애 취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형에 대해 반발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둘 사이는 이제 급격히 냉랭해졌다고 합니다. 그럼 잘 지내다가 저 한마디 때문에 그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해리가 사실 지적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이 바로 윌리엄의 폭력성이었다고 하는데요. 해리는 윌리엄이 메건에 대해 까다롭고 무례하다고 비판을 하자 크게 다투었는데 이때 형이 그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있던 개밥 그릇이 깨지면서 파편이 이 해리의 등에 박혔다고도 하지요. 이 윌리엄과 해리의 갈등이 깊어지며 독립선언 이후 형제가 처음 마주친 영연방의 날 기념식에서 서로를 차갑게 대하는 모습이 포착돼 지켜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자수전에 그렇게 안 좋은 얘기 그렇게 많이 썼는데 해리가. 그렇죠. 좋아할 수가 없죠. 이 결국 아버지인 찰스가 자신의 말년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며 두 사람을 말렸다고도 하죠. 교수님 근데 아무리 서운해도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게 왕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좀 민감하게 폭로를 해서 왜 상황을 왜 이렇게까지 만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국에서는 해리 부부가 왕실 스캔들을 팔아서 돈벌이를 하려는 거 아니냐는 싸늘한 시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어. 이 사실 해리 왕자는 왕실을 나오면서 왕자의 특권을 포기했죠. 공식적으로는 일체의 왕실 및 군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동안 왕실 공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았던 각종 재정 지원 역시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거기에 영국 정부가 해리와 결혼 후 생활하게 될 윈저 성내의 프로그모 코티지를 약 240만 파운드, 한화로 약 40억 원을 들여서 개조를 했는데 부부가 독립하면서 이 리모델링 비용을 전부 돌려줘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왕실의 지원이 싹 끊어지자 돈벌이 때문이라는 의심이 생기게 된 거죠. 피터 씨, 이 해리 왕자 부부의 어떤 폭로전에 대해서 영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뭐 미국으로 처음 떠났을 때 아직 응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요. 약간 해리하고 메건 마클 편 들기까지도 하고. 근데 계속 폭로가 나오니까 솔직히 사람들이 좀 질리기도 했고 모든 사적인 얘기를 오픈하는 거 너무 보기 흉하다 이런 느낌도 많아요. 좀 피로감을 느끼는 거네요. 그렇죠. 하고 솔직히 지금 미국에서 관심이 더 많아요. 이 부부한테 영국보다. 자, 그렇다면 찰스 3세의 시대가 시작된 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위기의 영국 왕실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여전히 형제의 사이는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위 후 짜증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찰스는 암 진단 소식을 발표하며 공개 활동은 중단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월 복부 수술을 받은 케이트가 대중의 눈앞에서 사라지면서 생명이 위험하다, 예상치 못한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각종 음모론에 시달렸습니다. 이 와중에 영국 왕실에선 포토샵으로 조작된 케이트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더 큰 논란을 만들었죠. 결국 케이트는 영상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직접 소명해야 했습니다. 많이 아프구나. It has been an incredibly tough couple of months for our entire family. But I've had a fantastic medical team who have taken great care of me, for which I'm so grateful.
이런 전례 없는 로열 패밀리에 잇따른 건강 이슈에 앞으로 왕실의 공백을 누가 메꿔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다사다난할 줄 몰랐어요. 과연 이런 위기 속에서 영국 왕실이 왕관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도 천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메리가 결혼한 지 약 6개월 후인 1558년 11월 17일 잉글랜드에는 새로운 여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지요. 여왕끼리 붙었네 이제 진짜. 그러네, 여왕의 시대가 열렸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으로 불리며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말로 유명한 여왕이죠. 하지만 위대한 업적과는 달리 여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헨리 8세는 첫 번째 아내인 캐서린과 결혼한 후 시녀였던 앤 볼린과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가톨릭이었던 잉글랜드의 국교까지 바꾸면서 맞아. 앤 볼린과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앤 볼린이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냉대를 하다가 간통과 반역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참수형에 처하게 되었지요. 아이고. 그러자 그녀가 낳은 딸은 공주 지위를 박탈당하며 사생아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였던 것입니다. 교수님, 엘리자베스 1세가 그 반역자의 사생아로 낙인이 찍혔었잖아요. 어떻게 여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사실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될 확률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왕이 될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왕실 가계도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잉글랜드 적통자는 헨리 8세가 메리와 결혼을 시키려 했던 에드워드 6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고 다음 후계자였던 이복 언니이자 훗날 피의 메리라고 불린 메리 여왕마저 사망하면서 그녀가 후계자로 지명한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에겐 여왕의 자격이 없고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메리 아니에요? 그 라이벌? 네, 맞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프랑스의 왕세자비인 메리였습니다. 잉글랜드 내에 존재했던 가톨릭 세력은 엘리자베스 1세가 시녀의 딸이자 사생아라서 왕위 계승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메리는 헨리 8세의 누나인 마거릿 튜더와 스코틀랜드의 왕인 제임스 4세의 후손으로 튜더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의 혈통을 모두 이어받았기 때문에 가장 정통성 있는 잉글랜드 왕위 계승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불안했겠네요, 메리 때문에. 네. 여기에 가톨릭 신자들이 다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선 개신교를 대표하는 엘리자베스 1세보다 메리를 추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숨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촌지간이자 혈육인 메리와 엘리자베스 1세의 라이벌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계속해서 메리에게 고통받네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 여왕도 되고 프랑스의 왕세자비도 되고 거기다가 잉글랜드 여왕까지 넘볼 판인 거네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메리의 입지가 유리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 바로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메리의 시아버지인 앙리 2세였습니다. 엄청 이뻐하시네요, 진짜. 그는 메리가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메리의 팬클럽? 바로 메리의 공식 왕실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메리의 공식 왕실 문장입니다.
청색 바탕에 세 송이의 백합이 그려져 있는 것은 프랑스 왕실의 문장이고 노란색 바탕에 사자가 한 마리 그려진 건 스코틀랜드 왕실의 문장입니다. 거기에 잉글랜드 왕실의 3사자를 넣어서 메리의 왕실 문장을 완성한 겁니다. 다 섞었네. 그리고 메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프랑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의 왕과 여왕인 메리라고 공인을 했습니다. 정통성을 계속 만들어준 거네요. 네. 와, 시아버지 든든한 시아버지도. 야, 문장까지 멋진 만들어주고. 시아버지네 정말. 이는 엘리자베스 1세의 권위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메리의 잉글랜드 왕위 계승 자격을 기정사실화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치, 약간 우리 며느리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느낌. 이후 메리는 스스로를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자라고 주장하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메리가 왕실 문장을 통해 엘리자베스 1세를 도발하던 이때 엘리자베스 1세가 더욱 위기를 느끼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있어요? 사건은 프랑스의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와, 이거 궁금하다.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길 것이다. 단 한 번의 전투를 치르는 전장에서 젊은 사자는 황금빛 세장 넘어 늙은 사자의 눈을 찌를 것이다. 두 상처가 하나 되어 참혹한 죽음을 맞으리. 여기서 늙은 사자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엘리자베스 1세인가요? 설마? 바로 메리의 시아버지이자 프랑스 왕인 앙리 2세였습니다. 그리고 예언 4년 후인 1559년 프랑스에서는 기사들이 말을 타고 창으로 겨루는 마상창 시합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합에 출전한 앙리 2세가 안구와 관자놀이 사이에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예언이 맞았어. 결국 그는 병상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아이고. 야, 이러면 또 메리 깝깝해지지. 이때 앙리 2세와 싸우던 젊은 백작의 방패에는 예언처럼 사자 문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소름. 노스트라다무스 대박이야. 이 사건으로 메리의 남편인 프랑스와 2세는 16세의 나이에 프랑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메리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프랑스의 왕비에 등극하면서 잉글랜드에 맞설 강한 동맹과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우와. 그럼 교수님 엘리자베스 1세는 뭐 이러고 있다가 그냥 눈 뜨고 코 베겠는데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이에 맞서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내부 사정에 주목합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메리가 결혼하자 개신교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 혼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이때 엘리자베스 1세의 눈에 띈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지? 그 인물은 바로 존 녹스였습니다. 존 녹스. 이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 내 개신교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톨릭 성당과 수도원을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이에 엘리자베스 1세는 존 녹스와 개신교 세력을 지원해서 반란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아, 메리를 견제하려고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를 위해 잉글랜드 군대를 스코틀랜드 변방지대까지 깊숙이 투입시키기도 합니다. 폴 씨, 존 녹스가 유독 메리를 그렇게 싫어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때 여왕 군주에 하는 책도 출판하기도 했었어요. 요약하자면 일단 여성은 약하고 어리석고 잔인하고 남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통치 못한다는 등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메리가 여왕이자 캐톨릭 신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메리에게 큰 비판 많았습니다. 약간 성차별적인 그런 내용이네요. 성차별에다가 종교도 다르니까 뭐 완전 뭐 싫어했나 보네. 지금 엘리자베스 1세가 존 녹스와 개신교 세력을 이렇게 지원한 게 효과가 있었나요, 그러면? 네, 물론 있었습니다. 내란이 심해지면서 스코틀랜드가 개신교와 가톨릭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종교 분쟁지의 중심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메리 대신 섭정을 하고 있던 메리의 어머니가 건강 악화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자 드디어 프랑스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모여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벌이는데 이 협상을 에딘버러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1. 양국의 군대를 스코틀랜드에서 철수시킨다. 2. 서로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 3. 잉글랜드 여왕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 적법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 조약은 스코틀랜드의 내전을 끝내고 싶으면 메리가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자임을 포기하고 자신을 인정하라는 엘리자베스의 협박이었습니다. 이거 자기 맘대로 아예 그냥 이렇게 선거버리고 넘어오지 말아라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 메리는 잉글랜드의 왕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약은 체결되었고 스코틀랜드의 내전은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 귀족들은 메리의 이복 오빠이자 개신교도인 제임스 스튜어트를 섭정인으로 세웠습니다. 이복 오빠도 있구나. 그리고 존 녹스와 개신교 신자들을 선봉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1560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개신교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네? 스코틀랜드가 개신교가 됐다고요? 복잡하네요, 이렇게 보면. 그럼 오히려 그러면 잉글랜드랑 같은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개신교가 그렇죠. 돼버렸네. 네, 이때부터 스코틀랜드 내에서는 3번 이상 가톨릭 미사를 하거나 참석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지는 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와, 이제 또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어? 강력하다. 그런데 메리의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이어 왕비가 된 지 17개월 만에 프랑스와 2세가 고열에 시달리다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메리는 이렇게 남편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왕비로서의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평소 메리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시어머니 카테리나 데 메디치가 메리의 거처를 파리가 아닌 외곽으로 옮겼습니다. 어떠요? 거기에 프랑스 궁전 내 메리의 지지 세력들도 모두 쫓아내버리면서 프랑스 내의 입지가 불안해진 겁니다. 혹시 그럼 이제 메리는 프랑스 왕의 미망인으로서 그냥 조용히 어디 시골에서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 메리는 오히려 유럽 전역에서 더욱 핫해졌습니다. 또 신부감이 되는 거예요? 신부를 모시려고. 돌싱으로. 돌싱. 네, 맞습니다. 사별했지만 메리는 10대 후반의 젊은 나이였고 당시 유럽에서 손꼽히는 미녀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와 결혼하면 스코틀랜드까지 손에 넣을 수 있으니 그렇죠. 유럽의 군주들이 메리와의 재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피터 씨, 그럼 메리가 재혼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당시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시어머니는 계속 다시 결혼하는 걸 방해했죠. 하고 또 그 재혼하려고 했던 사람은 스페인 쪽의 왕자였어요. 근데 이번에 존 녹스가 스페인 왕자도 캐톨릭이니까 개신교 쪽 사람들 세력을 다 합쳐서 이거 막아야 된다고 결정했어요. 야, 녹스 참 못됐네. 쎄. 이처럼 주변의 반대로 인해 재혼이 어려워지자 메리는 프랑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때 메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였을까요? 스코틀랜드 돌아가야죠. 뭐 어떡해요. 맞습니다. 고민 끝에 스코틀랜드로 귀환을 결정한 메리는 19살이 되던 1561년 프랑스 북부에 있는 칼레항을 떠나 5일간의 항해 끝에 고향에 도착합니다. 이대로 개신교 세력에 밀려 명분뿐인 여왕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이것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결혼. 또? 바로 재혼입니다. 재혼. 메리가 재혼을 하려 한다는 소식은 곧 엘리자베스 1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메리가 가톨릭 국가의 왕이나 혈통 좋은 왕족과 결혼하면 잉글랜드 내 엘리자베스 1세의 입지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죠. 불안하겠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가 다른 나라의 왕과 재혼한다면 이를 적대 행위다라고 간주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접 신랑감을 한 명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이상한 사람 추천해 주는 거 아니야? 엘리자베스가 추천한 이는 로버트 더들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들리? 알아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데 더들리는 메리의 신랑감이 되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답.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러나? 남자를 좋아해요. 가장 크나큰 문제. 바로 왕가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쉽네. 당시 여왕은 왕족과 결혼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귀족인 더들리와 결혼하라는 엘리자베스 1세의 제안은 메리에게 상당히 모욕감을 주는 행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네, 과연 뭐가 문제였어? 아닌데. 메리가 로버트 더들리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치명적인 이유가 한 가지 또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요. 치명적인 거면 그런 거잖아. 뭔가 더 치명적인 더 게 있을 것 치명적이야? 같아. 정답. 그러니까 하자. 폴 씨. 벌써 계약상으로 결혼할 상대 있었어요. 아, 이미 약속했던 약혼. 사람. 약혼녀나 뭐 그런 거 있었다. 폴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규현 씨.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마찬가지로 돌싱인 더들리가 돌싱이라고 안 하고 싶어요.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이거 막장 드라마인 거야. 로버트 더들리가 엘리자베스랑 관계가 있었어요. 자꾸 저런다 요즘 저런. 아니 작가님이 되려고 그러나. 혜성 씨 정답. 와. 아니 잠깐만 자기랑 엘리자베스는 그럼 본인이랑 관련 있는 남자를 지금 추천했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뭐지? 메리가 더들리를 꺼려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엘리자베스 1세의 충신이자 친실까지 드나들었던 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들리는 엘리자베스 1세의 단순한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그녀가 천연두에 걸려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되자 더들리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할 만큼 믿고 아끼는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신이 죽은 뒤 더들리가 잉글랜드를 섭정할 인물이라고도 말했고 섭정을 하게 되면 연금으로 2만 파운드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75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연금으로요? 네. 엄청 신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엘리자베스 1세 진짜 뻔뻔하네요. 자기 내연남을 결혼 상대로 소개하고. 와. 뭐 본인이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추천을 한데. 그러게. 메리가 싫다 그러면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메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편지까지 썼습니다. 로버트 더들리 경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나는 그를 형제처럼 사랑하고 내가 결혼하기로 결심한다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내 자매가 그를 선택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리라면 이 편지를 받고 로버트 더들리와 결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메리는 이 결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하죠. 그렇지. 아니, 꿍꿍이가 심지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딴 걸 다 떠나서 신복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랑감을 찾아 나섰는데요. 이때 메리의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지? 바로 달리경이라고 불리는 헨리 스튜어트였습니다. 남자죠? 진경이 누나 아니에요? 아, 웃기다. 달리경의 가문은 원래 스코틀랜드 가톨릭교 귀족이었는데 정치 싸움에 밀려 잉글랜드에서 망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리가 재혼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을 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메리와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달리경을 본 메리는 지금까지 본 남자 중에서 달리경이 가장 잘생기고 균형 잡힌 키다리라고 말할 정도로 금세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빠였네요. 결국엔 얼굴이네. 근데 아까 그 여왕은 귀족과 결혼 안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왜 마음을 연 걸까요? 그건 달리경이 메리와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왕가인 스튜어트 가문의 핏줄을 가진 동시에 그의 할머니이자 헨리 8세의 누이였던 마거릿 튜더에 인해서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 사람은 친인척 관계였던 것이죠. 와. 그래서 메리는 달리경과 결혼하면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스코틀랜드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메리도 욕심이 많네요. 네, 그 결과 두 사람은 만난 지 5개월 만인 1565년 7월 29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 엘리자베스 심경을 더 건드리는 일일 것 같아요. 화냈겠죠. 그땐 오지. 날 완전 무시해? 내 선처를. 맞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매우 화를 내면서 메리에게 달리와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리경과 그의 아버지에게 당장 잉글랜드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달리경이 돌아오지 않자 그의 어머니를 반란죄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그건 좀 치사하다. 교수님, 달리와 결혼한 메리는 그럼 계획대로 왕권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까? 안타깝게도 메리의 계산대로 되지는 않지요. 이 달리경은 매력적이었지만 우유부단하고 자존심과 허영심이 매우 강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보다는 향락에 추구하는데 더 몰두했던 남자였습니다. 좋은 남편은 아니었네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여왕인 메리보다 더 큰 권력을 쥐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달리경은 점점 메리에게 무례하게 굴면서 자신에게 스코틀랜드의 공동 통치권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달리경의 요구에 메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짐작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재구성해봤거든요. 이 규현 씨와 혜성 씨가 각각 달리경, 메리를 맡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나의 메리, 우리가 힘을 합쳐 스코틀랜드를 통치하는 게 어떻겠어? 여보, 공동 통치권은 이 스코틀랜드의 법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야. 당신이 법을 바꾸면 되지 않소? 당신은 왕이 되기에는 아직 한참 부족해요. 저번에도 약속 어기고 술 마시러 갔잖아요. 그건 그때고. 공동 통치권을 준다면 앞으로 절대 안 그러리다. 절대 안 돼요. 나도 공동 통치권 달라고. 정말 철없네요,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요. 책임감도 없고. 네. 이처럼 달리경은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공동 통치권을 달라며 메리를 조르고 괴롭혔습니다. 혹시 이 달리경이 남편이라는 이유로 지금 여왕님인 아내에게 좀 선을 넘는 행동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또 일화가 있었나요? 있었죠. 한 번은 달리경은 친구랑 술 먹고 있었는데 메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뭐 여보 집에 가자 했는데 달리경은 네가 뭔데? 모욕 같은 얘기 많이 했더라고요. 갑자기 메리가 그럴 걸 엘리자베스 말 들을 걸 이러는 거야. 더들리랑 할 걸. 더들리랑 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초기 남편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았던 메리는 얼마 후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지만 임신 후부터 달리경이 더욱 강압적으로 굴면서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는데요. 그러던 이때 이 궁정에서는 메리의 임신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달리의 아이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메리의 뱃속에 있는 아이 아버지가 궁중 악사이자 메리의 비서였던 다비데 리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또 불륜이야? 진짜일까 아닐까? 그래 메리가 그 여왕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메리 지조가 있어 보이는데. 모르겠는데. 이 소문의 온상지는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귀족들이었는데요. 이 메리 부부 사이의 불화를 이용해서 여왕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악소문을 퍼뜨린 거였습니다. 프랑스 궁정 생활이 그리웠던 메리에게 궁정 악사였던 리치오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소문처럼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그 메리를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네요. 네. 하지만 달리경은 소문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광기에 빠져들어 복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복수하려고 한다고요? 네. 그만큼 질투에 또 불타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달리경은
개신교 귀족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리치오를 처단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임신 6개월 무렵이었던 메리가 리치오를 포함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때 달리경이 개신교 귀족들과 병력을 이끌고 그 자리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미쳤다. 반란 아니야 이거? You come with me, son. You dare charge into my chief? 와, 징그러. 아니 어떻게 병원 앞에서 저렇게 해요? 태교가 안 좋겠다. 이거 태교 안 좋잖아요. 비극이에요. 너무 잔인해요. 진짜 메리 앞에서 그렇게 칼을 찌르고. 달리는 길게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리치오는 수십 차례 찔려 사망했고 그 모습을 목격한 메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 트라우마 생기죠. 그 후 달리경은 메리의 방 앞에 군사들을 세워두고 메리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귀족들과 함께 곧바로 왕실의 전권을 쥔 다음 메리의 신하들을 내쫓고 자기 사람들을 안치기 시작했습니다. 쿠데타네요. 쿠데타네. 결국 달리경의 잘못된 판단으로 메리의 왕권은 약해지고 만 것이죠.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 달리경은 메리를 찾아갑니다. 이때 메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 만나주죠. 됐어 꺼져 꼴도 보기 싫어 그랬겠지. 메리는 개신교 반란 귀족들은 절대 달리경의 편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꼭두각시로 이용하는 것뿐이다 라고 달리경을 설득합니다. 이러한 메리의 호의적 태도에 마음이 금세 누그러진 달리경은 메리의 말을 받아들여 이제 두 사람은 힘을 합쳐서 상황을 헤쳐나가기로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상황 만들어 놓고요? 달리경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말 귀도 얇고. 그리고 메리의 충신이었던 보스웰 백작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탈출에 성공하죠. 이후 메리는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당당히 에든버러로 돌아가서 반역자들을 내쫓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1566년 6월 19일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메리의 뒤를 이을 후계자 아들 제임스 6세가 탄생하게 되죠. 아들이 나왔구나. 그렇다면 함께 반역자들을 무사히 처단하고 아들까지 낳은 메리와 달리경은 이후에 잘 지냈을까요? 아니요. 달리경 하는 것을 보니까 안 돼요. 달리경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 메리가 그녀의 최측근이자 부부의 탈출을 도왔던 보스웰 백작과 내연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메리랑요? 새로운 남자가 네, 또 생긴 새로운 거네요. 남자가 등장합니다. 메리 씨도 좀 메리도 이렇게 되면은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은데. 아니 달리경하고 화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번엔 메리가 어떻게 보면 외도를 한 거네요. 아마도 우유부단하고 줏대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남편보다는 좀 성격이 불같은 면은 좀 있지만 남자다운 이 보스웰에게 더 끌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메리가 보스웰을 생각하며 쓴 시가 있습니다.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이의 손 안에 그이의 생각 안에 지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맡기겠네. 내 아이, 내 나라, 생명, 행복과 명예까지도. 거의 찬양 수준인데요. 이렇듯 보스웰에 대한 메리의 마음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을 때 달리경은 병에 걸려서 메리와 잠시 떨어져 요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멀어질 텐데. 그러던 1567년 2월 10일 밤 달리경이 머물고 있던 거처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뭐야? 아이고. 한 명 더 있네요.
당시 달리경은 옷이 벗겨지고 목이 졸린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데 근데 왜 옷이 벗겨져 있을까? 여왕의 남편이 살해당한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목을 졸랐다고? 뭔가 배후를 표현해놨을 것 같아요. 이거 청부살인인데? 그리고 왼쪽 상단의 침대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들인 제임스 6세인데 그가 손에 쥔 종이에는 주여 나의 대의에 심판하고 복수하소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복수? 이 사건은 곧 스코틀랜드에 일파만파 퍼져갔고 사람들은 보스웰이 범인이 아니냐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게 메리와 보스웰 관계를 눈치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달리경이 살해된 지 3개월 만인 1567년 5월 15일 24살의 메리가 보스웰 백작과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메리 아직도 24살. 세 번째 결혼이야. 진짜 엘리자베스 여왕이랑 비교가 많이 되네요. 결혼 한 번도 안 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랑. 그러니 사람들은 보스웰과 메리가 내연 관계였고 그가 여왕을 독차지하기 위해 달리경을 살해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피터 씨 남편이 이렇게 살해당한 상황에서 메리가 이 재혼도 아니지 세 번째 결혼을 서두른 이유가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메리가 보스웰 아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임신한 상태.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결혼하면 본인한테 유리한 거였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유산됐어요, 그 아이가요. 그랬구나. 결혼만 빨리 했네? 네, 그러니 사람들은 보스웰과 결혼한 메리에게 불결한 요부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건 좀 그렇긴 하네. 특히 개신교 세력은 메리를 지칭하여 매춘부를 화형시켜라. 저 여자를 죽여라. 저 여자는 목숨을 부지할 자격이 없다. 라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난의 여론이 점점 거세지자 급기야 귀족들 사이에서는 메리 대신 아들인 제임스 6세를 왕위에 올리려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메리는 여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임스 6세 왕자의 지지 세력과 전쟁을 벌였지만 패배하고 말죠. 그 결과 결국 달리경의 암살 의혹을 받고 있는 메리는 호수 한가운데 있는 로크레벤 성에 감금됩니다. 메리가요? 네. 근데 보스웰이 가만히 있어요? 보스웰은 전쟁에서 지고 도망갔어요. 이후 해적이 되어 도둑질을 하며 살다가 덴마크 군대에 잡히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와. 결국 메리와 결혼한 남자들 모두 불행해졌어요. 세 남자 모두? 네. 이렇게 여왕이 감금되자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개신교 세력 귀족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메리는 성에 갇힌 채 강요에 못 이겨 아들인 제임스 6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양위 문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1567년 7월 29일 메리의 뒤를 이어 제임스 6세가 공식적으로 스코틀랜드의 왕이 됩니다. 이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1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리는 감금당한 채 이대로 여왕의 자리를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탈출해서 가톨릭 세력과 다시 만나기만 하면 다시 여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한여와 옷을 바꿔 입고 성을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리고 변장 후 세탁물 꾸러미를 들고 성을 빠져나가 배에 올라탔습니다. 와. 하지만 탈출에는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뱃사공이 보기에 하녀로 변장한 메리의 손이 너무 하얗고 고왔던 겁니다. 손이 너무 이뻐서. 너무 고와서. 하녀가 아니고. 섬섬옥수. 이렇게 메리의 탈출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고 다시 성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런데 메리에게 다시 한번 극적의 탈출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에 갇힌 그녀에게 강한 매력을 느낀 2명의 청년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메리의 탈출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말하자면 메리는 남자가 거부하기 힘든 매력을 가진 판무 파탈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모에 넘어갔나요? 이쁘고 봐야 되나? 결국 이 청년들의 도움으로 메리는
이번에는 무사히 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아 진짜? 그리고 성을 빠져나온 메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뭐였을까요? 고마워요. 네 잊지 않을게요. 실제로는 이제 내가 또다시 여왕이 되었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의 측근이었던 영주들과 만나 다시 왕관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도 자신을 위해 반역자들과 싸워달라고 전하기도 하죠. 혹시 근데 달리경 사건으로 여론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메리한테. 근데 국민들이 메리 부탁을 들어주나요? 물론 많은 국민이 메리에게 등을 돌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메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저마다 무기를 들고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메리를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랭사이드 전투를 벌입니다. 당시 모인 사람들이 약 한 6천 명 정도를 추산하는데요. 하지만 이 메리의 군대는 결국 패배하고 식량도 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스코틀랜드 그 어디에도 메리가 도망쳐 숨을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리가 선택한 피신처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엘리자베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통치하고 있던 잉글랜드였습니다. 근데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제 오히려 이렇게 막 측은지심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경쟁이 안 되니까. 경쟁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혈육이자 같은 여왕의 처지인 엘리자베스 1세가 설마 자신을 내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는 1568년 5월 잉글랜드에 망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의 마음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에는 여전히 메리를 구심점으로 삼는 가톨릭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엘리자베스 1세는 이 일을 기회 삼아서 메리를 확실히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이때 엘리자베스 1세의 신하들이 메리가 잉글랜드에 오면 달리경 사례에 가담했는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녀의 계획은 더욱 수월해집니다. 결국 메리는 재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엘리자베스 1세가 있는 잉글랜드로 향하게 됩니다. 잉글랜드에 도착한 메리는 몇 주간의 기나긴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백을 제대로 증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의 뜻대로 잉글랜드 성에서 감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타 씨, 드디어 이제 메리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통제 아래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러면 이때 메리를 어떻게 대했어요? 꽤 많이 보살폈어요. 뭐 아프면 자기 주치 의사 선생님도 보내주고 패션 같은 거에 뒤처지지 않게 그 최신 옷하고 패션 다 입고 지냈다고 해요. 돈도 엄청 많이 썼대요. 일주일에 한 2천만 원? 화려한 감옥 생활이었죠. 괜찮네. 교수님, 엘리자베스 1세는 굳이 왜 이렇게까지 메리를 챙기나요? 네, 당시 엘리자베스 1세가 메리의 미모를 질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천연두를 앓고 난 후 생긴 흉터 때문에 얼굴을 하얗게 분칠하고 가발을 썼습니다. 이 외모 컴플렉스가 있을 법한 상황에서 라이벌인 메리가 아름답기로 유명했으니 질투한다는 소문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소문을 잠재우려고 감금 생활을 하는 메리에게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를 한 성에 가만히 두지 않고 여러 성을 옮겨 다니게 했습니다. 무슨 전략이지? 왜냐하면 이 메리에게는 남자들을 끌어다니는 매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엘리자베스 1세의 신하들마저도 이 남자들을 즐겁게 하는 재치 있고 달콤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며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메리의 거처를 계속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챙길 건 또 다 챙겨주고 이거는 무슨 심보일까? 난 질투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더 쿨한 척? 이렇게 쿨한 척.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과시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와 메리의 관계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사건은 메리가 갇혀 있던 셰필드 성의 성주와 메리가 불륜 관계다라는 소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 이렇게 스캔들이 많네요, 메리는. 네. 하지만 소문은 성주 아내의 의심일 뿐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자베스 1세는 이 소문을 잉글랜드의 온 외국의 대사들에게 공공연히 말하며 소문을 직접 퍼뜨렸다고 합니다. 대체 엘리자베스 1세는 왜 사실무근의 소문을 전한 걸까요? 흠집내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지 안 좋아지게. 네, 맞습니다. 아마 그녀는 메리가 가진 적통의 고귀한 혈통과 교양을 갖춘 여왕이라는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메리가 아닌 엘리자베스 1세 자신이 잉글랜드의 여왕에 더 어울린다는 것을 은근히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메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즉각 반격에 나섰는데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똑같이 하겠죠. 흠집내기. 그렇죠. 흠집내겠죠. 그녀는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해서 세간에 떠돌던 추문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엘리자베스는 다리에 종기가 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매독이 전염됐다는 암시이다. 그래서 출산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런데도 그녀는 남자들에 대한 욕망을 버릴 줄 모른다. 로버트 더들리와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구석진 데서 온갖 음탕한 만족을 구하고 언제나 새로운 정부들과 놀아나려고 한다. 에? 이 편지를 엘리자베스 왕한테 벌써 썼다고요? 에? 죽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엘리자베스 1세는 매우 화가 났고요. 메리에 대한 감시를 이전보다 훨씬 엄중히 하고 이러한 감금 생활은 18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여기를 넘어온 게 잘못된 것 같아. 이제 메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엘리자베스의 인정에 호소합니다. 자신은 어떠한 왕국도 희망하지 않는다며 더는 감금 생활을 참을 수 없어서 조용한 곳으로 떠나 살겠다고 전한 겁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메리의 성향으로 봤을 때 권위에 대한 욕심이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포기를 하는 건가요? 혜성 씨 말대로 절대로 포기할 메리가 아니죠. 메리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전한 것과 달리 뒤로는 다시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앤서니 베빙턴이라는 인물과 반란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앤서니 베빙턴은 24살의 젊은 잉글랜드 귀족이자 가톨릭 교도로 메리에게 매혹돼 여왕을 암살하고 메리를 구출하겠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야, 메리도 참 보통 아니네. 베빙턴. 이후 두 사람은 맥주통 마개에 편지를 숨겨 주고받으면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반란의 내용을 담은 편지가 엘리자베스 1세에게 적발되고 맙니다. 와. 하지만 메리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엘리자베스 1세의 암살 계획이 담긴 편지가 적발된 상황에서도 메리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네, 지원 씨. 베빙턴이 메리에게 쓴 게 아니에요. 메리에게 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메리 이름이 없어요, 편지에.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편지에 엘리자베스 1세 암살 계획에 담겨 있는 건 맞는데 메리의 암살 계획도 같이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모자일 수가 없다. 머리를 쓴 거죠. 혜성 씨 오답입니다. 옛날 영화에 많이 나오곤 했던 술책인데요. 편지를 어떻게 썼길래
정답. 네. 뭐 투명 잉크 같은 거 쓰지 않았을까? 투명 잉크. 피터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지원 씨. 암호죠, 암호. 암살 계획이긴 한데 앞 글자만 따면 누가 암살되는지 나오는 거야. 엘리자베스. 맞는 것 같아. 지원 씨 대단하네요. 지원 씨 정답입니다. 와, 암호를 썼어? 이 엘리자베스 1세의 삼엄한 경계와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편지를 교환해야 했던 메리는 암호를 만들어 가지고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우와. 이 메리가 어린 시절부터 암호를 만들고 푸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암살 계획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상대는? 또 암호 전문가가 있었겠죠. 암호 해독가가 있었겠죠? 엘리자베스 1세는 중간 첩자를 고용해 메리와 베빙턴이 주고받는 편지를 가로챘지요. 이후 문서 조작 전문가와 당대 최고의 암호 해독가들을 통해서 메리의 암호를 해독하고 분석하며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우와, 엘리자베스 1세도 대단하다. 보통 아니네. 베빙턴. 해석한 내용을 보면 메리의 탈출 계획과 엘리자베스 1세의 암살 방법, 내란의 대처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의 암호 편지를 역으로 이용해서 베빙턴에게 공범들을 묻는 위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와, 똑똑하다. 싹 다 뿌리 뽑으려는 거지. 우와. 그렇죠. 반란 세력을 모두 잡아내기 위한 묘수였던 건데요. 이 당시 보냈던 위조 편지가 남아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 네. 한 글자도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 1세는 위조 편지를 통해 메리와 반란자들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았던 겁니다.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6사람의 정체를 알면 더 상세한 조언을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당신의 계획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도 모두 알려줬으면 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 의심스럽잖아. 너무 노골적인데. 냄새가 너무 나요. 엘리자베스 1세가 지금 한 수 위예요. 결국 반란에 가담한 자들은 이 편지 때문에 모두 잡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리도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이번만큼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메리를 완전히 몰락시키기 위해 혹시라도 이 제임스 6세가 어머니의 편에 들까 봐 미리 매수해 놓은 겁니다. 제임스 6세를요? 네. 반전인데? 그리고 이때 엘리자베스 1세는 제임스 6세에게 잉글랜드의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버윅 조약을 체결합니다. 단 여기에 메리의 석방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메리의 구원이 되어줄 마지막 희망인 제임스 6세마저 엘리자베스 1세가 결국 자기 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떡해, 제 아들도 자기 편이 아니야. 결국 메리는 암호 편지들을 증거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암살을 모의했다는 판결을 받고 1587년 2월 8일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이 메리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었는데 이 붉은색은 가톨릭에서 순교를 상징하는 색으로 메리는 이 옷을 통해 자신은 결백한 가톨릭의 순교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기 지금 도끼를 들고 내리치려는 거잖아요. 저게 한 번에 돼야 되는데. 이 처형의 순간이 다가오자 메리는 주여 당신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긴장감과 처절함이 감돌던 이때 드디어 사형 집행인이 도끼를 내려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메리의 목숨은 한 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타격이 빗나가서 그녀의 머리 뒤쪽을 강타한 겁니다. 어떡해. 아, 저 사형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 사형 집행인은 다시 한번 메리의 목을 도끼로 내려칩니다. 어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리고 한 번 더 도끼질을 한 후에야 완전히 머리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로써 파란만장했던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의 45년간의 삶이 끝을 맺게 되지요. 이 메리가 도끼로 처형당한 지 16년이 지난 후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후계가 없었던 그녀의 뒤를 이은 건 메리의 아들이었던 제임스 6세였죠. 아니 그러면 엘리자베스 1세가 메리를 처형하긴 했지만 메리의 아들이 잉글랜드의 왕으로 후계를 이었으니까 꼭 엘리자베스가 승리했다고 볼 수도 없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제임스 6세를 통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한 명의 군주 아래 통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잉글랜드에게 정치적 이득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제임스 6세는 어릴 때부터 줄곧 개신교 군주로 성장했기 때문에 두 왕국을 종교적으로 통합된 형태로 통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엄마랑 또 종교가 달랐구나. 네. 이를 통해 최초로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를 총괄해서 통치하게 된 영국의 국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지금의 영국 국기인 유니언 잭의 유래도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영국 국기가 이때 나왔다고? 1603년 메리의 아들 제임스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통치하면서 이후 초기의 유니언 잭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와. 이후에 1801년에 아일랜드의 국기까지 더해져서 현재의 우와. 유니언 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와 저렇게 섞이는구나 국기가. 오늘은 두 여왕의 라이벌 관계를 통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뿌리 깊은 갈등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엘리자베스 1세가 제임스 6세에게 왕위를 넘겨줌으로써 마무리되었죠.